아이 지우고 사라져. 내 인생 값이다. 김도겸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게 자기 인생의 시작점이었다는 걸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누군가 던진 돈봉투가 19년 뒤 겨울밤 붕어빵 노점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영등포 지하철 2호선 출구 앞. 밤 9시가 넘으면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시간대였어요. 추위를 피해 집으로, 술집으로, 각자의 보금자리로 흩어지는 그 시간에 도겸은 여전히 붕어빵 틀 앞에 서 있었죠. 낡은 손수레,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철판, 그리고 갈라진 손등. 19살 청년의 겨울은 그렇게 차갑고 뜨거웠어요. 붕어빵 3개요. 네, 1,500원입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면서도 도겸의 손놀림은 꽤 익숙했어요. 반죽을 틀에 붓고 팥을 올리고 뒤집고 봉투에 담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러웠죠. 6개월째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손님은 따뜻한 봉투를 받아들고 급하게 발걸음을 옮겼고 도겸은 다시 철판 앞으로 시선을 내렸어요. 손등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참을 만했어요. 이 정도 추위는 매일 밤 견디는 거니까요. 오늘도 10만 원 어치만 팔면 됐어요. 병원비 일주일치를 마련하려면 그 정도는 필요했거든요. 사실 도겸은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청년이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그는 수능 성적표를 들고 진로 상담실 문 앞에 서 있었으니까요. 전국 상위 2% 안에 드는 성적. 서울대, 연세대,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선생님의 말. 친구들의 축하 메시지. 그런데 성적표를 받은 바로 그날 어머니 정수미가 쓰러졌어요. 도겸아 미안해. 엄마가 좀만 쉬면 괜찮아질 거야. 병원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도겸은 알았어요. 진단서에 적힌 병명이 뭘 의미하는지, 치료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리고 그 돈을 마련할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는 것도요. 대학? 장학금을 받는다 해도 생활비는 어떻게 하죠? 아르바이트? 학교 다니면서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요? 도겸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어떤 조합을 만들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도겸은 입학원서를 접었어요. 친구들에게는 1년 쉬면서 생각 좀 해볼게라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다음 날부터 구인 광고를 뒤졌죠. 편의점, 주유소, 공사장, 뭐든 상관없었어요. 단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본 게 중고 붕어빵 기계 판매 글이었어요. 60만 원. 초기 비용은 조금 들지만 일당이 괜찮다는 후기를 보고 도겸은 어머니 몰래 숨겨뒀던 수능 응원금을 꺼냈어요. 친척들이, 이웃들이 조금씩 모아준 돈. 본래는 대학 입학금에 보태라던 그 돈으로 도겸은 낡은 손수레를 샀어요. 그게 석 달 전 이야기예요. 아저씨, 이거 갓 구운 거예요? 네, 방금 구웠어요. 짧은 대화를 나누면서도 도겸은 손님의 얼굴을 잘 쳐다보지 않았어요. 시선을 마주치면 괜히 미안해지거든요. 저 나이에 왜 저러고 있을까 같은 동정. 어린 눈빛이 느껴질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도겸은 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했어요. 누가 뭐래도 자기는 어머니를 위해 정직하게 돈을 버는 거니까요. 남의 돈을 훔친 것도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날 밤도 평소처럼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0시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노점 바로 앞에 멈춰 섰거든요.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외제차였어요. 후면 유리창이 스르륵 내려가더니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은 여인과 아이가 차에서 내렸어요. 도겸은 본능적으로 허리를 숙였어요. 어서 오세요.
여인은 대답 없이 도겸을 스쳐 지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붕어빵 틀을 빤히 쳐다봤어요. 9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엄마, 저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할인아, 가자. 더러워. 여인은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지만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도겸이 반죽을 붓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도겸이 고개를 들어 틀을 확인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 아저씨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피식 웃었어요. 아이의 장난스러운 말투 때문이었죠. 도겸도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철판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거든요.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어요. 마치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온몸이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여인은 아이의 손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용히 해, 할인아. 지금 당장. 아이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고 여인은 도겸을 한번 쏘아보더니 재빨리 차에 올라탔어요. 세단은 곧바로 출발했고 도겸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무언가 이상했어요. 아이의 농담 같은 말 한마디에 왜 저렇게까지 반응했을까요? 그냥 웃고 넘길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눈빛에는 분명 공포가 있었어요. 정체를 들킨 사람의 숨겨온 무언가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죠. 도겸은 그날 밤 내내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도 어머니 병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도 그 여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도겸아, 오늘도 수고했니?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도겸은 별일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간병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겸은 어머니의 짐을 정리했어요. 낡은 가방, 몇 벌 안 되는 옷, 그리고 오래된 봉투 하나. 도겸은 무심코 그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물건을 발견했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젊은 시절 어머니와 낯선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고 있었고 남자는 어머니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도겸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눈매, 코, 입술 라인.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 정확히는 오늘 봤어요. 그 아이가 말했잖아요.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어. 도겸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사진 외에도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겉면에 어머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겸아, 미안해. 엄마가 지킬게. 도겸은 USB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거든요. 병실 창밖으로 겨울밤 서울의 불빛이 깜빡였어요. 도겸은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USB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USB 안에 한 재벌가의 패륜과 범죄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돈으로 지워진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붕어빵 냄새가 열어버린 금기의 문은 이제 막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도겸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USB를 노트북에 꽂는 순간부터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알던 세상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폴더 안에는 파일이 28개 있었어요. 녹취 파일, 스캔한 문서, 이메일 캡처 이미지. 도겸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25살쯤 됐을 때의 설렘과 떨림이 섞인 목소리였죠. 그리고 이어진 남자의 대답. 뭐, 지금 장난해? 내가 언제 아이 갖자고 했어? 하지만 오빠가 결혼하자고. 야, 정수미. 정신 차려. 난 태강그룹 부회장 아들이야. 너 같은 계약직이랑 결혼할 것 같아? 도겸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녹취는 계속 이어졌어요. 아이 지우고 사라져. 여기 내 인생 값이야. 돈 봉투를 던지는 소리. 어머니의 흐느낌. 그리고 남자의 차가운 발걸음 소리. 도겸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그게 자신의 시작이었어요. 한 남자가 던진 돈 봉투와 한 여자가 흘린 눈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게 바로 김도겸이었던 거예요. 다음 파일을 열자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일했던 태강그룹 하청 공장의 산업재해 은폐 문서였어요. 근로자 6명이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졌는데 회사는 개인 질병으로 처리하고 산재 신청을 막았던 거죠. 보상금을 아끼려고요. 그리고 비자금 조성 내역. 허위 계약서로 수십억 원을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는 우연히 이 자료를 봤던 거예요. 그리고 양심상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마지막 문서에는 어머니의 손글씨 메모가 있었어요. 2005년 7월 15일. 아버지 가게에 강제 철거 통지서가 왔다. 태강 측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말했다. 입 다물고 사라지면 살려주겠다. 계속 버티면 너희 가족 다 죽는다. 7월 23일. 아버지 가게가 무너졌다. 철거반이 새벽에 들이닥쳐서 30년 된 가게를 부쉈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다. 8월 2일. 도망쳤다. 도겸이를 지키기 위해. 언젠가 이 아이가 물어보면 그때 얘기해야겠다. 도겸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조용히 살았는지, 왜 혼자 모든 걸 견뎌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도겸은 평소처럼 병원에 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도겸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어제 봉투 봤어.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곧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도겸아, 미안해. 엄마가 너한테 이런 인생을 물려줘서. 아니에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도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근데 엄마, 왜 이제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 자료 있으면 싸울 수 있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겸아, 넌 몰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엄마는 그냥 너만 무사히 크면 됐어. 그게 전부였어. 그래도 약속해, 도겸아. 절대 그 사람들한테 가지 마. 엄마가 겪은 일 너는 겪으면 안 돼. 도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 결심한 게 있었거든요. 병원을 나선 도겸은 곧바로 노점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장사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노점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평소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들어서 있었거든요. 도겸은 당황해서 다가갔어요.
여기 제 자리인데요. 그런데 옆에 서 있던 구청 직원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무허가 영업으로 신고 들어왔어요. 앞으로 이 자리에서 장사 못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 여기서 몇 달째 장사했는데 원래 단속 대상이었어요. 오늘부터 금지입니다. 도겸은 황당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였어요. 명함을 꺼내 건네면서 말했죠. 태강그룹 법무팀장 이현우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도겸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현우는 도겸을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구석 자리에 앉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김도겸 씨,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간단하게 정리하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안에 5천만 원 수표가 들어있어요. 조건 없이 드리는 겁니다. 도겸은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한테 왜 돈을 주시는데요? 이현우는 피식 웃었어요. 순진한 척은 그만하시죠. 어머니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20년 전 일.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요? 20년 전에 제 엄마를 버린 사람들이 이제 와서 돈으로 입 막으려는 거예요? 이현우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입 막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5천만 원이면 어머니 치료비도 되고 대학도 갈 수 있잖아요. 전 그런 돈 필요 없어요. 정말요? 이현우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도겸이 일하는 붕어빵 노점 사진이었죠. 김도겸 씨, 솔직히 말하자면 당신 인생은 지금도 힘들잖아요. 대학도 못 가고 매일 밤 추운 거리에서 붕어빵이나 팔고. 앞으로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도겸은 주먹을 쥐었어요. 이 돈 받으면 조용히 살 수 있어요. 태강그룹은 당신을 신경도 안 써요. 윈윈 아니에요? 그게 윈윈이에요? 제 엄마 인생 망쳐놓고 저보고 입 다물고 살라는 게요? 이현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김도겸 씨, 착각하지 마세요. 우린 지금 호의로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거절하면 상황이 달라져요. 협박이에요? 현실이죠. 이 동네에서 장사 못하게 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이미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돈 필요 없어요. 그냥 가세요. 이현우는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두고 나갔어요. 도겸은 그 봉투를 보다가 결국 쓰레기통에 집어던졌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담당도 아닌 낯선 간호사가 어머니 병실에 들어왔던 거예요. 링거를 바꾸려고 하길래 도겸이 막아섰죠. 저기 담당 간호사님 아니신 것 같은데요?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둘러댔어요. 아, 교대 시간이라 제가 대신. 지금 교대 시간 아닌데요? 간호사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도겸은 간호사실로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런 사람은 근무 명단에 없었어요.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 사람들 정말로 어머니한테까지 손을 뻗친 거예요. 도겸은 그날 밤 병실을 지키며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고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서는 못 이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새벽 어머니가 깨어났어요. 도겸은 어머니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나한테 다 얘기해줘. 2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도겸아, 엄마가 정말 어리석었어.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5살 때 태강그룹 하청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이야기. 그곳에서 강민석을 만났던 이야기. 민석은 그룹 부회장의 아들이었지만 현장 연수를 나와 있었어요.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다른 임원들이랑 달리 일반 직원들한테도 친절했거든. 민석은 어머니에게 호감을 보였고 둘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자고 했어. 부모님 설득하겠다고, 신분 같은 건 상관없다고. 어머니는 믿었어요. 사랑하면 모든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임신 사실을 알리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석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전화도 안 받고 만나자고 하니까 비서를 보냈어. 그 비서가 돈 봉투를 던지면서 그랬어. 아이 지우고 사라져라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화가 났어.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그때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했어. 그런데요, 그날 밤 집에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어. 아버지 가게를 부수겠다고, 가족을 다치게 하겠다고 협박했어. 어머니는 떨렸어요. 일주일 뒤 정말로 아버지 가게가 철거됐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엄마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저를 혼자 낳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내가 태어나는 순간 결심했어. 절대 그 사람들한테 발각되면 안 된다고. 너만은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 도겸은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도겸아. 넌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정말 무서워.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그래도 엄마, 전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도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가 20년 동안 혼자 견뎌온 거, 이제 제가 끝낼게요. 다음 날, 도겸은 인터넷으로 태강그룹 산재 은폐를 검색했어요. 그리고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5년 전 태강그룹의 비리를 추적하다가 최서윤 PD를 처음 만난 날, 도겸은 그가 생각보다 훨씬 지쳐 보인다는 걸 느꼈어요. 36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가에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죠. 그녀는 도겸이 가져온 USB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제 어머니가 20년 동안 숨겨온 거예요. 서유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다가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강태호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산재 처리하면 우리만 손해야. 개인 질병으로 돌리고 합의금 적당히 쥐어줘. 시끄럽게 하는 놈들은 법적으로 밟아. 서윤의 손이 떨렸어요. 도겸 씨 이거 알아요? 5년 전에 제가 추적했던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네. 태강그룹 화성 공장에서 근로자 6명이 화학물질 중독으로 쓰러진 사건이요. 전 그때 증거를 찾으려고 1년 넘게 파고들었어요. 서유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결국 실패했죠. 증거가 없었거든요. 회사 측에서 워낙 철저하게 은폐해서 피해자들도 입을 다물었고요. 도겸은 조용히 물었어요. 그래서 PD님도 포기하신 거예요? 서유는 고개를 저었어요. 포기한 게 아니라 잘렸어요. 방송국에서 쫓겨났죠. 태강그룹이 광고를 끊겠다고 압박했거든요. 그녀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그 공장 근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중독 증상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병원 신세를 지고 계시죠. 회사는 개인 질병이라고 잡아댔고 우린 치료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도겸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기자가 된 거예요. 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요. 근데 결국 아무것도 못했죠. 서윤은 도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도겸 씨, 정말 이거 공개할 생각이에요? 네. 각오되어 있어요? 태강그룹이 어떤 집안인지 알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과 같은 거 안 해요. 들키기 전까지는 계속 짓밟고 들켜도 돈으로 덮으려고 하죠. 도겸은 주먹을 쥐었어요. 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제 어머니가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순 없거든요. 서윤은 한참 도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단,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법적 문제도 있으니까 변호사가 필요해요. 변호사요? 제가 아는 사람 있어요. 공익 변호사인데 태강그룹 같은 대기업 상대로 소송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서윤은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나야. 지금 시간 돼? 급한 일이 생겼어. 다음 날 도겸은 서윤과 함께 작은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박준호 변호사는 30 초반의 젊은 남자였어요. 안경을 쓴 모습이 학생처럼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도겸 씨, 앉으세요. 서윤 누나한테 대충 들었어요. 준호는 USB 자료를 검토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녹취, 문서, 이메일까지.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이걸로 소송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죠. 근데 문제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강그룹 상대로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람들 변호사팀이 얼마나 막강한지 아세요? 국내 최고 로펌들이 다 붙어 있어요. 도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도 해야죠. 물론이죠. 전 도와드릴 거예요. 단,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해요. 이 사람들은 법정 싸움을 질질 끌면서 상대방을 지치게 만드는 전략을 써요. 준호는 노트북을 펼쳐 보이며 설명했어요. 일단 증거 보전부터 해야 해요. USB 원본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여러 개 만들어서 분산 보관하는 거죠. 그리고요, 고소장을 준비할게요. 산재 은폐, 비자금 조성, 강요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서윤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방송 쪽으로 준비할게요. 라이브 방송으로 공개하면 언론 조작이 어려워지거든요. 도겸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준호가 미소 지었어요. 도겸 씨, 혼자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상황이 급변했어요. 도겸이 병원에 가려던 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도겸 씨, 저예요. 윤지현이에요. 도겸은 깜짝 놀랐어요. 며칠 전 붕어빵 노점 앞에서 봤던 그 여자, 강민석의 아내 윤지현이었거든요. 어떻게 제 번호를? 번호쯤이야 쉽죠. 도겸 씨, 우리 한번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요? 도겸 씨한테 좋은 제안이 있어요. 내일 오후 2시 청담동 카페 르뿌띠로 오세요. 혼자서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어요. 도겸은 서윤에게 연락했어요. 서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뭘 제안하려는지는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도겸 씨, 이 사람들 수법이 뻔해요. 회유하고 안 되면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매장시키는 거예요. 준호도 동의했어요. 지금 단계에서 접촉하는 건 위험해요. 녹음이라도 당하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도겸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도 갈게요.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대응도 할 수 있잖아요. 다음 날 오후 도겸은 청담동 고급 카페에 들어섰어요. 윤지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옷차림에 우아한 자세로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도겸의 초라한 외모와 대비됐죠. 앉아요, 도겸 씨. 도겸은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어요. 윤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주문할래요? 여기 케이크 맛있어요. 됐어요. 용건만 말씀해 주세요. 윤지현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도겸 씨,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당신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전 아무것도. 돈이죠. 인정하세요. 가난한 집 아들이 갑자기 재벌 핏줄이라는 걸 알았는데 욕심 안 날 리가 없잖아요. 도겸은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정해. 복수? 윤지현은 비웃듯 말했어요. 도겸 씨,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당신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태강그룹은 끄떡없어요. 오히려 당신만 다칠 뿐이죠. 도겸은 주먹을 쥐었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윤지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계약서가 있어요. 어머니 치료비 5억 원, 당신 대학 등록금 전액, 그리고 강남에 원룸 하나. 다 드릴게요. 도겸은 서류를 펼쳐봤어요. 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윤지현은 차갑게 말했어요. 정신병원 진단서 하나 받으세요. 당신이 망상 장애가 있어서 헛소리한 거라고 기자회견 한 번만 하면 돼요. 도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지현을 쳐다봤어요. 저보고 미친 사람이 되라고요? 미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에요. 차이가 있죠. 윤지현은 태연하게 말했어요. 이런 케이스 많아요. 돈 받고 조용히 살면 서로 좋잖아요. 당신도 편하고 우리도 편하고. 도겸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던졌어요. 전 그런 거 안 해요. 윤지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후회할 거예요, 도겸 씨.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 친척이라는 게요. 도겸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런데 윤지현이 한마디 더 던졌죠. 도겸 씨, 어머니 병원 말이에요. 갑자기 의료비 지원이 끊기면 어떡하죠? 도겸은 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태강그룹 산하재단에서 병원에 많은 후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끊기면 병원 측에서도 난처해지겠죠.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건 협박이에요. 윤지현은 우아하게 미소 지었어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생각 좀 해봐요, 도겸 씨. 시간은 당신 편이 아니에요. 도겸은 카페를 나와 한참을 걸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윤지현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보니 병원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비용 문제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도겸은 주저앉았어요. 어머니, 돈, 싸움, 모든 게 한꺼번에 짓눌러 왔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겸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선 남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 20년 전 어머니를 버린 그 남자. 강민석이 서 있었어요. 도겸아 아니, 도겸 씨. 민석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알아요. 누군지. 도겸은 차갑게 말했어요. 민석은 괴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도겸은 문을 열어줬어요. 민석은 낡은 원룸을 둘러보다가 작은 식탁 앞에 앉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명 같지만 그때 나도 어렸어. 28이었고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대들어본 게 수미 너희 엄마랑 결혼하겠다고 한 거였어. 민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 내가 그 여자 택하면 가문에서 쫓겨난다. 재산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난 겁이 났어. 그래서 제 엄마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네.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20년 동안 생각했어. 내가 그때 용기만 있었어도 라이브 방송 전날 밤 도겸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도겸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병실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을 어머니의 모습이요. 엄마,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속으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겨울밤 찬바람만 창문을 두드렸죠. 다음 날 오후 5시, 서윤의 작은 스튜디오에 도겸이 도착했어요. 준호 변호사도 이미 와 있었고 서윤은 카메라와 조명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긴장돼요? 서윤이 물었어요. 도겸은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와서 물러설 순 없잖아요. 준호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건 법적 근거 자료예요. 방송 중에 질문 나오면 이걸 참고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감정적으로 흐르지 말고 사실만 담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윤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여기 앉아요. 조명 테스트 좀 할게요. 도겸은 카메라 앞에 앉았어요. 붉은 녹화 램프가 켜지자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구나. 서윤이 조용히 말했어요. 도겸 씨,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떳떳하게 하세요. 도겸은 심호흡을 했어요. 오후 6시 정각 라이브 방송이 시작됐어요. 서윤의 유튜브 채널은 평소 구독자가 3만 명 정도였어요. 하지만 태강그룹 진실 폭로라는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500명, 1000명, 3000명. 실시간 시청자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년간 묻혀왔던 한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댓글창이 빠르게 올라갔어요. 뭔데 이게? 태강그룹 뭔 일이야? 드디어 터지나? 서윤이 도겸을 소개했어요. 옆에 계신 분은 김도겸 씨입니다. 19살이고 지금까지 영등포에서 붕어빵을 팔며 어머니 병원비를 벌어왔어요. 카메라가 도겸에게 집중됐어요. 도겸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도겸입니다. 서윤이 부드럽게 물었어요. 도겸 씨, 오늘 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도겸은 준비한 말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준비된 말보다 진심이 먼저 나왔어요. 전 가난해서 붕어빵을 판 게 아닙니다. 시청자 수가 5천 명을 넘어섰어요. 누군가 제 인생을, 제 엄마 인생을 돈으로 지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도겸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20년 전 태강그룹 부회장의 아들 강민석은 제 어머니 정수미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돈 봉투를 던지며 말했죠. 아이 지우고 사라져. 내 인생 값이다. 댓글창이 폭발했어요. 헐 대박. 이거 진짜야? 증거 있어?
서윤이 화면에 녹취 파일을 재생했어요. 임신했어요. 우리 아기예요. 야, 정신 차려. 난 태강그룹 부회장 아들이야. 너 같은 계약직이랑 결혼할 것 같아? 아이 지우고 사라져. 여기 내 인생 값이야.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강민석의 목소리가 그대로 흘러나왔거든요. 20년 전 녹음이었지만 음질은 선명했어요. 시청자가 1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와, 진짜네. 이건 완전 범죄잖아. 태강그룹 끝났다. 도겸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산재 은폐와 비자금 조성을 목격했거든요.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태강그룹 화성 공장 산재 은폐 내역. 근로자 6명의 이름과 증상, 그리고 회사 측의 은폐 지시 이메일이었죠. 서윤이 설명했어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개인 질병이라고 발뺌했고 증거를 은폐했죠. 준호가 화면에 등장해 법적 근거를 설명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까지. 태강그룹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 순간 도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윤지현이라는 이름이 떴죠. 도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바로 문자가 왔어요. 지금 당장 방송 중단 안 하면 어머니 병원에서 쫓겨날 거야. 도겸은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 눈치채고 물었어요. 괜찮아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방금 협박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어머니 병원비를 끊겠다고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이게 무슨 드라마야. 실시간으로 협박 당하네. 완전 패륜이잖아. 도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게 바로 태강그룹의 방식입니다. 돈으로 입을 막고 안 되면 협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짓밟는 거죠. 서윤이 추가 자료를 공개했어요. 윤지연 재단의 기부금 유용 내역이었어요. 자선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원을 모금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비용으로 썼던 거죠. 명품 가방,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식사비까지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선행 재벌이라는 이미지는 철저한 연출이었습니다. 시청자가 3만 명을 돌파했어요. 바로 그때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준호가 긴급 뉴스를 띄웠어요. 지금 검찰에서 태강그룹 본사에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태강그룹 본사 긴급 압수수색 산재 은폐 비자금 조성 혐의. 도겸은 눈을 의심했어요. 준호가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어제 고발장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장이 발부됐어요. 서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댓글이 미친 듯이 올라왔어요. 완전 영화다. 정의는 승리한다. 도겸 씨 응원해요. 시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하지만 태강그룹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곧바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김도겸 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현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어요. 저를 모함하는 악의적 세력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기울어진 뒤였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모두 태강그룹 관련 키워드였어요. 태강그룹 산재 은폐, 강민석 사생아, 윤지연 기부금 유용, 김도겸 붕어빵.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그동안 선행 재벌로 포장됐던 가면이 벗겨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결정타가 터졌어요.
강민석과 윤지연의 딸 9살 하린이의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이 유출됐어요. 아이가 아빠 휴대폰 배경화면을 찍어뒀던 건데 그 사진 속엔 젊은 정수미와 강민석이 함께 있었어요. 둘은 손을 잡고 웃고 있었고 뒷배경에는 2004년 가을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죠. 이 사진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어요. 강민석, 20년 전 연인과의 사진 보관하고 있었다. 윤지현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진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사흘 후 검찰 조사실. 강태호 회장이 출석했어요.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가는 모습이 뉴스에 나왔죠. 윤지현도 구속 기로에 섰어요. 기부금 유용 혐의가 명백했거든요. 준호는 도겸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도겸 씨, 우리 이겼어요. 진짜로 이겼어요. 도겸은 병실 창가에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태강그룹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과거 잘못된 관행에 대해 깊이 반성합니다. 하지만 사과문은 형식적이었어요.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죠. 강민석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김도겸 씨와 정수미 씨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20년 전 저의 비겁함이 두 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도겸은 그 기자회견을 보지 않았어요. 용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병실에서 어머니 수미는 뉴스를 보다가 울었어요. 도겸아, 너 정말 잘 싸웠다. 도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이제 치료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피해자 보상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어머니의 치료비는 충분히 마련됐어요. 수미는 도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겸아, 이제 내 인생 살아. 엄마 때문에 희생하지 말고. 엄마, 전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수미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아들 정말 잘 컸네. 며칠 후 도겸은 붕어빵 틀을 정리했어요. 낡은 손수레, 갈라진 손, 추운 겨울밤. 모든 게 추억이 됐어요. 마지막으로 붕어빵 한 개를 구워서 먹으며 도겸은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윤이 찾아와 말했어요. 도겸 씨, 대학 어디 갈 거예요? 법학과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도 공부하려고요. 왜요? 도겸은 미소 지었어. 대학 입학식 날 아침, 도겸은 거울 앞에 섰어요. 새로 산 정장은 조금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6개월 전 붕어빵을 팔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손등의 흉터는 여전했어요. 추운 겨울밤 철판 앞에서 생긴 갈라진 상처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도겸은 그 흉터를 쓰다듬었어요. 지우지 말아야지. 이것도 내 일부니까. 병실에서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정말 대학생 다 됐네. 어머니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어요.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의사는 완치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희망적이라고 했어요. 엄마, 오늘 입학식 같이 가요. 괜찮아. 엄마는 여기서 응원할게. 너 혼자 가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엄마, 도겸아. 어머니가 도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어. 왜요? 20년 동안 숨어 살게 해서. 내가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못 만들어줘서. 도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게. 네, 엄마. 그럴게요.
캠퍼스는 벚꽃으로 가득했어요. 입학식장에 들어서자 수백 명의 신입생들이 설렘 가득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도겸도 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옆자리 학생이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법학과 이준서예요. 안녕하세요. 김도겸입니다. 준서는 도겸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그 도겸 씨예요? 뉴스에서 봤는데. 도겸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맞아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저도 그 뉴스 보고 법학과 지원했거든요. 정말요? 준서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네. 도겸 씨 보면서 생각했어요. 법이 진짜 사람을 지킬 수 있구나. 정의가 가능하구나. 그런 거요. 도겸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같이 열심히 공부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입학식이 끝나고 도겸은 캠퍼스를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길을 지나며 도겸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6개월 전 추운 겨울밤 붕어빵 노점 앞에서 손이 꽁꽁 얼어붙었던 기억. 어머니의 병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걱정했던 순간들. 그리고 USB를 발견하고 모든 걸 걸기로 결심했던 그날. 모든 게 꿈처럼 느껴졌어요. 도겸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서윤 PD였어요. 도겸 씨, 입학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PD님. 오늘 저녁에 준호랑 같이 밥 먹을 건데 도겸 씨도 올래요? 축하 겸 회식이요. 네, 좋아요. 저녁 작은 한식당에서 세 사람이 모였어요. 준호가 축배를 들었어요. 도겸 씨의 새 출발을 위하여. 서윤도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정의의 승리를 위하여. 도겸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어요. 두 분 없었으면 불가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도겸 씨 용기가 없었으면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서윤이 덧붙였어요. 맞아요. 도겸 씨가 먼저 나서줘서 우리도 힘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서윤이 말했어요. 그나저나 태강그룹 요즘 완전 난리래요. 주가 폭락하고 이사진 절반이 물러났대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그동안 쌓아온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진 거니까요. 강민석 씨는 어떻게 됐어요? 도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물러났어요. 부사장직 사퇴하고 지금은 조용히 지내는 것 같아요. 도겸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겸 씨, 아직도 연락 안 받는 거예요? 서윤이 물었어요. 도겸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받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당연해요. 용서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요. 준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도겸 씨가 준비됐을 때, 그때 생각하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몇 주 후 도겸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법학개론 책을 펼쳐놓고 노트에 정리하는데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겸 씨, 잠깐 시간 괜찮아요? 고개를 드니 낯선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저는 태강그룹 화성 공장에서 일했던 김순이라고 해요. 도겸은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 안녕하세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겸 씨가 용기 내줘서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었어요. 회사한테 제대로 된 보상금도 받았고요. 아, 정말 고마워요. 도겸 씨 아니었으면 우리는 평생 억울하게 살았을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닦으며 도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좋은 변호사 되세요. 도겸은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힘내세요. 순이가 떠난 후 도겸은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가 한 일이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구나. 그 생각이 도겸에게 새로운 힘을 줬어요. 5월 어느 날 도겸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제 휠체어 없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었거든요. 한강변을 걸으며 어머니가 말했어요. 도겸아, 엄마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어머니는 잠시 멈춰서서 도겸을 바라봤어요. 엄마는 내가 복수하는 줄 알았어.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갚아주려는 줄 알았는데. 엄마, 근데 아니더라. 너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찾은 거였어. 사람들을 지키려고 한 거였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아들 정말 잘 컸어. 도겸도 눈물이 났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도겸아. 네.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내 꿈 이뤄. 좋은 변호사 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도 행복해야 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너만 행복하면 엄마는 저절로 행복해. 6월 도겸은 중간고사 준비로 바빴어요.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에서 토론하고 과제를 제출하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평범한 대학생의 삶이었지만 도겸에게는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도서관 앞에서 도겸은 누군가와 마주쳤어요. 강민석이었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민석은 많이 초라해 보였어요. 예전의 당당함은 사라지고 지친 모습이었죠. 도겸아. 도겸은 걸음을 멈췄어요. 안녕하세요. 민석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공부하고 있었구나. 방해해서 미안해. 무슨 일이세요?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잘 지내는지 궁금했고. 도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학교 생활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수미 너희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석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다.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겸아, 나는 내 아버지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20년 전에도 6개월 전에도 나는 계속 비겁했어. 너와 수미를 지키지 못했고. 민석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도겸은 주먹을 쥐었어요.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두려웠어. 가문을 잃는 게, 돈을 잃는 게, 모든 걸 잃는 게. 민석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근데 결국 다 잃었어. 아내도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너도. 도겸은 민석을 바라봤어요. 저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 당연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거 읽고 싶으면 읽어봐. 아니면 버려도 돼. 도겸은 편지를 받았어요. 민석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겸아, 좋은 사람 되어줘서 고마워. 내가 자랑스럽다. 그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도겸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편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는 읽어볼 수 있겠지. 7월 여름방학이 시작됐어요. 도겸은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어요. 준호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죠. 도겸 씨, 이 판례 정리 좀 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바쁘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도겸은 법이 어떻게 사람을 지키는지,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지 배워갔어요. 어느 날 준호가 도겸을 불렀어요. 도겸 씨, 이거 봐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강그룹, 산재 피해자 전원 보상 완료 재발 방지 시스템 도입. 도겸은 기사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결국 바뀌긴 하네요. 그럼요. 도겸 씨가 시작한 변화예요. 준호가 도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복수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내가 살아남는 거라고 했잖아요. 도겸 씨는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세상도 조금 바꿨어요. 8월 말 어머니가 퇴원했어요. 완치는 아니지만 이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요. 도겸은 어머니를 위해 작지만 따뜻한 집을 마련했어요. 보상금과 장학금으로 전셋집을 얻은 거죠. 엄마, 여기 우리 집이에요. 어머니는 집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도겸아, 우리 진짜 이제 괜찮은 거 맞지?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도겸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고 지켜주셔서. 도겸아, 엄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어머니는 도겸을 꼭 껴안았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9월 2학기가 시작됐어요. 도겸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냈어요. 수업, 과제, 스터디, 인턴 생활까지. 하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도겸은 우연히 예전 붕어빵 노점 자리를 지나쳤어요. 그곳엔 이제 다른 노점이 들어서 있었어요. 떡볶이를 파는 아주머니였죠. 도겸은 떡볶이를 하나 사 먹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여기서 시작됐지. 붕어빵 냄새, 추운 겨울밤, 그리고 우리 아빠랑 붕어빵처럼 닮았어라던 아이의 목소리.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어요. 도겸은 미소 지으며 떡볶이를 먹었어요. 이제는 안 지워져.